네, 도커스잘집니다. 예,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리기가 되게 어렵네요. 지금 상황이 엄청난 지금 소용돌이가 막 몰아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일단 뭐 저도 충격을 받았지만 여러분들도 충격을 받으셨을 거고, 언론에서 이야기한 것들, 뭐 월가라든가 여의도라든가 뭐 월스트리트 저널 그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것들과 전혀 다 다른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다 충격을 받은 것 같고, 이게 장 마치고 발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시장에 큰 충격이 있을 거기 때문에 발표 시점은 그때 맞춘 게 아닌가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정확한 것 같아요. 장 마치고 나서 이제 트럼프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4.5% 정도까지 좀 빠진 것 같더라고요. 나스닥 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선물은 뭐 거의 24시간 돌아가니까 그래서 진짜 엄청난 충격이 시장이 예상치 못했던 충격이었기 때문에 더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 장중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그냥 보편 관세만 10%가 때릴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끝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그 찌라시로 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나스닥이 1.8%인가 거의 2% 가까이 폭등 막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트럼프가 이제 막 연설 막 하다가 한 2, 30분쯤 지났을 때쯤에 이제 그 뭐야 판넬 같은 걸 이제 들고 나오면서 설명을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지수가 팍 빠지기 시작하더니 보합 가더니만 그냥 쭉쭉 미끄러져 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마이너스 4.336%까지 지금 선물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금의 50% 정도를 이번에 폭락장 한 마이너스 나스닥 기준 13% 정도 가까운 그 근방부터 이제 분할로 이렇게 쭉 샀는데 그래서 지금 현금을 제가 50%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추가적으로 관세로 인한 큰 출렁임이라든가 아니면 경기 침체 그에 따르는 경기 침체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관망을 하는 차원에서 50%는 현금을 들고 있겠다. 만약에 더 큰 시장에 하락이 있게 되면 그때 나머지 50% 가용 가능한 현금도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바로 전전 영상에서 이렇게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관세가 생각보다 더 큰 규모로 이제 때려진다고 하면은 더 할 말이 없죠. 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 장 마치고 4.36% 정도 빠지고 있는데 4.44. 근데 내일 장도 이 정도 선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 그 뒤로도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다 봐요. 뭐 많은 분들이 이거 뭐 V자 반등하게 될 거야. 불확실성 해소니까 V자 반등하게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5% 맞았거든요. 뭐 반도체라든가 일부 업종들은 아직은 이제 관세를 맞지 않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맞을 거야. 어쨌든 간에 제도로 지금 25%를 때려 맞으니까 상당히 좀 충격 크고 좀 아프고 저의 아직까지 포트폴리오는 그 플러스긴 하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평단가가 230불이고 지금 테슬라가 종가 기준으로 볼 때는 282불로 끝났거든요. 너무 해피하게 끝났는데 이제 시간의 가격으로 볼 때는 마이너스 7%가 빠져가지고 261불이에요. 아직까지도 30불은 올라 있는 상태긴 한데 다른 종목들이 이제 마이너스가 내일부터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고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자체가 이제 아마 내일부터는 마이너스로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상관이 없어. 어차피 뭐 제가 당장 주식을 팔 것도 아니고 저는 뭐 이 정도 수준이지만 정말 고점에서 하신 분들은 더 상황이 안 좋죠. 그거에 비하면 저는 뭐 그렇게 큰 데미지는 아닌데 어차피 저는 기다리는 건 잘하기 때문에 크게 충격은 없지만 그리고 현금도 있기 때문에 근데 고점에서 많이 물리신 분들 뭐 350불, 400불, 450불, 480불 고점에서 하신 분들 테슬라 기준 볼 때 그런 분들 상당히 좀 힘드시지 않을까 유로의 말씀드리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이제 주식 상투에 물렸다.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상투의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 이런 분들은 좀 제가 하는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이게 못 알아듣는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주식을 하시면 안 돼요. 뭐 기억력, 이해력 이런 것들이 다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끔 이런 리플들이 달리거든요. 그냥 좀 안타깝다는 느낌. 이런 분들은 좀 병원을 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관세에 대해서 좀 복잡하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장황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방송을 눈이 딱 떠지더라고요. 5시 방송인 거를 알고 있었는데 새벽에 눈이 딱 떠지더라고요. 확실히 이게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일기 때 한번 맞아봤기 때문에 그때는 주식이 100%였기 때문에 제대로 맞았거든요. 아침에 눈이 딱 떠지더라고요. 한 30분 전부터 떠가지고 아마 단톡방에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관세 발표하기 전부터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새벽부터 했던 걸 보고 막 이상하다 생각하셨기 때문에 왜냐면 저는 일희일비한 스타일이 아니다. 원래는 그냥 잘 때 되면 11시에 딱 자버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시장이 이렇게 됐네 이렇게 보는 스타일인데 요거는 좀 크니까 좀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들을 아주 유심히 잘 봤습니다. 일단 관세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일단 기본 관세라는 게 있고 상호 관세라는 게 있어요. 상호 관세라는 거는
원래 더티 15이라고 해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크게 그 때리는 안기는 15개 국가들 더러운 나라 15개 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얘들한테 관세를 세게 때리는 거. 얘네만 때리고 나머지 안 때린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건 아닌 거고 지금 보면은 더티가 15가 아니고 60이었어요. 60개 나라들에 대해서 관세를 무진장 많이 이제 때리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걸 이제 상호 관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관세라는 게 있는데 기본 관세 같은 경우는 10%입니다. 그래서 이 더티 60, 더티한 나라들 60개 국가 이외의 나라들 전 세계 국가한테는 10%씩을 때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관세를 좀 더 많이 맞는다. 더티 60개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5일이 되면은 보편관세 10%씩 맞는 나라들부터 먼저 맞고 그 뒤에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상호관세 국가들 같은 경우는 4월 9일 날 자정에 탁 관세를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구매할 것이 있는 분들은 빨리 지금 오늘 며칠이죠? 4월 4일이죠. 4월 3일이구나. 4월 3일이니까 빨리 뭐 구매를 해가지고 직구를 하셔가지고 물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제 저 항구라든가 뭐 공항 같은 데서 세금을 이제 제대로 때려 맞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당연히 또 우리나라한테 보복하는 나라들은 우리도 보복을 해서 더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은 뭐 이유는 이제 그 보복 관세 얘기를 했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보복관세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보복관세에 들어가서 제가 뭐 트럼프 당선되기 전부터 관세 전쟁이 시작되게 되면은 이번에는 1기 때는 다르다. 1기 때는 중국이 그냥 일방적으로 때려 맞아가지고 굴복했었는데 이번에는 중국이라든가 다른 동맹국들이 미국의 보복관세를 때리면서 예전과 같지 않은 그런 전쟁터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관세 전쟁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른 전문가들은 그냥 딜을 치기 위해서 겁만 주는 거야. 원래 트럼프는 겁을 주고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등골을 딱 빼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말이 맞았죠 이번에는. 그리고 이제 제약이라든가 뭐 반도체 뭐 그리고 광물들 뭐 구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관세를 내리지 않기로 했어요. 왜 내리지 않기로 했냐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너무 타격이 큰 거예요. 관세를 때리게 되면은 미국 자국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큰 피해를 보게 되고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일단 관세 대상에서 제외시켰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살아남았어요. 일단은 살아남았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관세를 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구리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 관세를 떼게 되면은 미국이 더 불리하죠. 미국 기업들이 이제 불리하게 되죠. 그래서 광물들도 관세 제외. 그리고 제약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다시피 미국이라는 나라가 메디컬 서비스 비용이 상당히 비싼 나라거든요. 제가 2005년도에 뉴욕에 살 때 안경 알을 맞추러 가는데 200불 썼어요. 안경 알만 맞추는데. 그러니까 뭐 몸과 관련된 것들 뭔가를 하려면은 비용이 상당히 비싼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바이오라든가 몸과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유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의 문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에 많이 의지하거든요. 자기들이 뭐그 약국 같은 데 가가지고 약간 편의점 같은 데 CVS 같은 데 가가지고 본인한테 처방을 하는 거예요. 약 이거 달라 해가지고 그 약물에 대한 오용과 남용이 상당히 높은 나라가 미국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제약기업들이 로비를 하기 때문에 그냥 미국이 놔둬버리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인데 아무튼 제약 관련된 부분들도 관세를 유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캐나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멕시코 이 얘들 USMCA라고 하는데 US는 미국이고 M은 멕시코고 CA는 캐나다겠죠. 얘들 같은 경우는 이미 10%대 관세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관세 대상에서 제외를 했는데 추가적인 관세 대상에서 제외를 했는데 사실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 미국하고 가장 산업적으로 많이 얽혀 있는 국가들이 바로 멕시코랑 그 캐나다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10% 관세 10%대 관세를 먼저 맞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막 엄청나게 뭔가를 관세를 높이긴 쉽지 않아요. 대신 이제 딜을 쳐가지고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 그 미국의 농산물 이런 것들 더 수입하게 하는 그런 왜냐면 이제 뭐 캐나다라든가 멕시코가 농축산물을 수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거만 사용하지 않잖아요. 뭐 아래에 있는 아르헨티나라든가 브라질 얘네들끼리 더 싸니까 얘네들 거를 사용을 할 텐데 수입을 할 텐데 그런 부분들까지 미국 거 써라. 가까이 있잖냐. 좀 비싸도 우리 거 써라.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이 장난 아닌데 중국이 20%대 지금 그 관세를 내고 있는데 20%대 후반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상호관세를 우리나라는 25% 정도, 25% 정도 이렇게 때려 맞았지만 중국은 34% 맞았거든요. 그래서 20%대에서 34%대 하면 거의 60%대. 엄청난 그 관세를 지금 맞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800불대 이하의 저렴한 소포 수입품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맞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것도 철폐를 시켰습니다. 엄청난 이제 테무, 쉰, 뭐 알리 이런 데서 수입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개인들이 수입하는 것들도 다 관세를 맞게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잘 살펴보면 정말 미국한테만 최고의 미국한테만 유리한 그런 관세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월 9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하고 딜을 쳐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있어서 뭔가 수입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뭐 미국의 자동차들을 아무리 수입을 해봤자 사람들이 사야지 수입을 하는 거지 사지도 않는데 수입을 하면은 그 재고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뭐 별거 없는 것 같고 뭐 테슬라도 그 중국에서 만들어서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도 다 중국에서 만들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참 우리나라는 딜 칠 게 뭐 에너지라든가 농축수산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그런 산업이 에너지랑 농축수산물이에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제조 상품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없고 가격 경쟁력도 없고 상품 경쟁력도 없어요. 그래서 팔아먹을 게 에너지하고 농축산물인데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그렇게 이제 이 시장을 독식하려고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그 뭐 브라질이라든가 아르헨티나라든가 호주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먹는 나라들은 올해 상당히 더 힘들 것 같아요. 이미 그 환율이 더 빠진 상태인데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겠다. 잘하면 IMF로 들어가는 그런 나라들도 있을 수도 있겠다 올해 아니면 내년이라도. 그리고 이제 오펙 같은 경우도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올해는 이머징 마켓을 더 조심해라. 지금 일부 이머징 마켓 시장들이 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매도 타임입니다. 매도 찬스를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인도라든가 여러 나라들의 그 시장들 주식 시장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에 스무트 홀리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관세 전쟁이 상당히 이제 힘들어질 거라고 말씀드렸고 또 미국이 결국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세히. 근데 한편으로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적인 플라자 합의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플라자 합의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데 그때는 만나서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고 일본하고 독일한테 상당히 그 데미지를 줬는데 이번에는 그냥 그 뭐 방송으로 통보한 거나 마찬가지. 왜냐면은 다들 방송을 보고 사태 파악을 했으니까 추이를 지켜봤으니까. 이거는 외교 관례에 있어서 상당히 결례인 건데 어쨌든 지금 미국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노터치이기 때문에 또 미국을 사랑하시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이 태극기 드시는 분들은 이게 오히려 미국 편을 드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우리나라한테는 정말 큰 데미지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그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국에다가 파는 그 물량이 170만 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00만 대 정도는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량들이 다 관세를 다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25%씩 맞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차값이 뭐 1억짜리 차면은 2,500만 원을 관세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차 1억짜리 팔아가지고 그 마진 남는 게 뭐 10%, 10 몇 프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하면 안 돼. 그래서 뭐 이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그 900만 원 정도 차값을 올렸어요. 비싼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냐면은 경쟁력이 이제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 이제 바이든 때 전기차 같은 경우는 보조금 있잖아요. 근데 바이든 때 현대 기아차는 전기차 보조금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빅3라든가 테슬라한테만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오닉 5 같은 차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차값을 1,000만 원을 올렸어요. 보조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연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 아마 그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의선 회장이 미국에다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아시겠지만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는다는 거는 채산성을 맞추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그냥 사시는 거랑 미국에서 사시는 거랑 생활비 차이가 엄청납니다. 집세부터 해가지고 엄청난데 만약에 공장을 짓는다고 쳐봐요. 한국에서 짓는 게 싸겠습니까? 미국에다가 짓는 게 싸겠습니까? 미국에다가 짓는 게 훨씬 비싸죠. 여기서 무슨 마진을 내겠어요? 미국에다가 그 어떻게 보면 공장을 짓는다는 거는 그냥 판매 대수를 늘리기 위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익을 엄청나게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해외 기업들이 자국으로 들어와서 공장을 지어가지고 자국 그 제조업을 살리겠다. 이게 목표라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그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을 만큼 이미 공장을 많이 지어놨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기 때문에 이제서야 몇 년 동안에 이제 반도체 공장이라든가 자동차 공장들, 배터리 공장들을 이제 지은 거고 그 외에 유럽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미국과의 그 유대가 컸기 때문에 공장이 미국 전역에 곳곳에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더 들어올 게 별로 없고 진짜 뭐 50조, 100조 이렇게 큰 돈을 들여가지고 공장을 짓는 나라는 한국, 대만, 중국 이 정도밖에 없는데 중국은 이제 못 들어가고 대만은 이번에 TSMC가 100조 이상 공장을 들어가지고 공장을 지었는데 여기서 추가로 더 공장을 짓긴 쉽지 않죠. 지금 AI 같은 경우, GPU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가 피크이기 때문에 더 공장을 짓게 되면은 공급 과잉이라든가 이런 거 공장 그 가동률 같은 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지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다 끝났어 거의 이제. 근데 여기다가 더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건 좀 웃긴 거죠. 그래서 이 지금 트럼프 정책 자체가 굉장히 한계가 있는 정책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보편 관세라든가 상호 관세를 때려버리게 되면은 미국에 있는 제조업 기업들이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죠. 뭐 아시겠지만 자동차 기업들은 부품의 대부분을 뭐 엔진까지도 수입해서 지금 만들어가지고 지금 팔고 있고, 뭐 멕시코에서도 수입해서 팔고 있고, 멕시코에서 조립해서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얘들한테 이제 막 관세를 때려버리게 되면은 이제 자동차 기업들은 지금 주가가 제일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트럼프를 달래기 위해서 뭐 자동차 기업들 CEO라든가 뭐 팀쿡이라든가 뭐 여러 제조 미국 제조 기업들의 그 CEO들이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뭐 50조를 투자하겠다, 100조를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야. 팀쿡 같은 경우도 거의 200조 정도를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겠다 투자하겠다 얘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나오게 되면은 자국 기업들의 미국 내 공장 설립도 상당히 많이 취소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난리가 난 상태고 관세 때문에 이익이 확 줄어버린 상태인데 투자할 여력도 없고 투자할 이유도 없어지는 거죠. 예전에 이제 트럼프 1기 때도 마가 있잖아요, 마가. 밖에 있던 공장들 빨리 미국 자국으로 들여와라 이런 정책으로 계속 밀고 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투자를 미국에다 하겠고 고용을 늘리겠다라고 약속했었거든요, 1기 때도.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은 1기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트럼프 때 포드가 뭐 예를 들어서 4,400명을 고용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트럼프 끝날 때쯤에 1,600명밖에 고용을 안 하고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쇼링 정책이 완전히 실패를 했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관세 때문에 오히려 이게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가 같은 경우에는 뭐 빼도 박도 못하죠. 물가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관세를 25%씩 맞는데 물가가 안 오르겠습니까? 물가는 당연히 오르게 될 거고, 그걸 미국인들도 알기 때문에 4분기 때 그렇게 수입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거죠.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이게 생각보다 이제 더 크게 다가올 것 같고, 일단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4.4% 정도 마이너스인데 저는 이게 좀 더 흘러내릴 것 같아요. 이게 흘러내리기 시작하면은 내일 정도에 뭐 4%대에서 뭐 끝나게 되고, 그 뒤부터 빠지기 시작하면 그 뒤부터는 분할 매수를 조금씩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사실 그 주가를 보게 되면은 그 애플이라든가 뭐 지금 개별 기업들 주가를 보면은 뭐 테슬라도 7.4% 정도 빠지고 있고, 사실 테슬라는 7.4% 빠질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면 100% 미국 물량에, 미국에서 팔리는 테슬라 차량의 100%가 어디서 만들어지면은 뭐 그 프리몬트 공장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기아 팩토리. 근데 그 테슬라가 빠질 이유는 없어요. 애플이 빠진 건 이해가 되죠. 애플도 7.2% 정도 빠지는데, 왜냐면 중국에서 90% 정도 만드는데 얘네한테 지금 관세가 몇 프로 맞은 거죠? 60% 가까이 맞기 때문에, 야, 그럼 얼마가 오르는 거야? 아이폰 하나에 뭐 180만 정도 하면은 60% 맞으면 얼마입니까? 이게 장난 아닌데 진짜. 200 뭐 300만 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나 이거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저도 이거 참, 이게 자국한테 좋은 건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국 소비자들한테 이게 좋은 겁니까? 당연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일주일이나 2주일 뒤에 한 20만 원 이상씩은 오르지 않을까? 한 2, 300불씩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팀쿡이 그렇게 사정사정 했는데도 관세를 이렇게 때려 맞네요. 돈을 이렇게 투자한다고 해도. 진짜 그 트럼프라는 사람이 뭐 예상을 했지만, 왜냐면 그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부부가 그 중국으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정말 천안문에서 완전 융숭한 대접을 받았잖아요. 한 2박 3일인가 융숭한 대접을 받았는데, 천안문의 모든 걸 다 통제하고 거기서 왕처럼, 황제처럼 대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 시진핑이. 그때 정말 이 트럼프도 늘 웃고 있고, 그 퍼스트 레이디도 정말 너무 좋아하고 막 이런 모습이었는데, 태어나서 그런 융숭한 대접은 어떻게 받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인사하고 빠이빠이하고 돌아가서 트럼프가 뭘 했냐면은 대중무역 제재를 이제 딱 발표를 한 거예요. 진짜 야, 뒤통수 제대로 맞은 거죠. 이때의 그 시진핑의 굴욕은 말할 수 없었던 거, 말할 수 없었던 거고, 그래서 칼을 엄청나게 그동안 갈았던 거예요. 엄청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메타 같은 기업들도 지금 4.77% 정도 빠지는데, 마이크로소프트 3% 정도 빠지고,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4% 정도 빠지는데, 알파벳은 구글에서의 그 매출이 거의 없어요. 구글 유튜브 다 접속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많이 빠진 거 보면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그런 게 있죠. 이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소비가 줄어들고 침체에 빠지게 되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왜냐면 메타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로 기업이 돌아가잖아요. 구글도 광고비로 돌아가는데, 불황이 시작이 되면은 기업들이 가장 그 비용을 많이 줄이는 게, 첫 번째로 줄이는 게 뭐냐면 광고비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구글 수입이 11월 달 대비 12월 달에
거의 30% 가까이가 줄었어요. 왜 줄었냐면은 계엄이 터진 거예요. 계엄이 터지다 보니까 기업들이 광고비를 줄인 것 같아요. 조회수는 비슷한데 광고비가 이제 줄어든 거죠. 예전에 슈카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불황이 오면 한 20%대 정도의 그 수익이 감소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이제 제대로 맞았어요. 물론 이제 뭐 좋아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제 내일이잖아요. 우리나라도 탄핵 발표 관련해서. 어쨌든 불확실성이 빨리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관세로 인해서 미국에서 불황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은 얘네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무역을 하지 않는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대변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드네요. 아무튼 간에 저는 이번 관세 발표한 거 보면서 시장에서 약간 좀 비관적인 생각을 좀 더 갖게 되는 것 같고요. 내일 일단 마이너스 4%대의 나스닥 폭락이 있을 것 같고 물론 반등도 조금 있긴 하겠지만 그 뒤로 갈수록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더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2018년도 때는 제가 미국 주식은 이게 2년 차였거든요. 뭐 국내 주식은 뭐 2003년부터 했긴 했지만 2018년도 미중 무역 전쟁 때는 폭락을 다 온몸으로 다 맞았다. 왜냐면 이제 주식 비중이 100%였기 때문에 그때 정말 제가 미국 주식 하면서 그때만큼 힘들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될 때도 이번에 진짜 힘들겠구나. 이런 비슷한 그때와 비슷한 일들이 연출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뭐 비슷한 경우인 것 같아요. 왜냐면 뭐 2월 달부터 지금 주가가 이만큼 빠진 것도 상당히 그때랑 좀 비슷하고 근데 그때는 한 20% 이상 나스닥이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10%대 13% 14%이 정도 이제 선물 기준으로 빠진 것 같은데 앞으로 10%가 더 빠지게 되면 그때는 이번에는 이제 제가 현금이 50%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패닉은 아니에요. 현금이 있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평단가도 지금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태. 이번에 좀 침착하게 매수에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더 빠지게 된다면.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상호관세, 보편관세 이게 이 충격이 물가에 다이렉트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팬데믹 때 물가가 폭발한 이유는 딱 두 가지란 말이에요. 돈을 많이 푼 것도 있죠. 4조 달러를 풀었으니까 바이든 정권이. 그리고 공급망이 붕괴가 됐죠. 왜냐면 수입이 안 된 거예요. 무역 그 항구들이 다 막혀버려가지고 한국의 근로자들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한국과 제 기능을 이제 발휘를 못했죠. 그리고 중간에 어디였죠? 홍해에서 배가 또 자초돼가지고 또 거기 막혀버리고 지금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웃긴 건가? 하여튼 굉장히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때 한번 그쪽에서 그 사태가 터지고 나서부터 물류량이 확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물류량이 줄은 상태로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대요. 이게 되게 놀라운 일인데 아마도 이제 후티 반군이라든가 뭔가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후티 반군이 막 배들 납치하고 유조선 같은 거 납치하고 컨테이너선 같은 거 납치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배가 안 가고 남아공 쪽으로 더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죠. 아무래도 뭐에 휘말리는 건 좋은 게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물류 비용이 늘어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공급망도 붕괴가 됐었는데 이런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크게 미쳤고 이번 같은 경우는 관세도 관세지만 그 중국 관련된 배들 있잖아요. 중국에서 제조된 배들이라든가 뭐 소속이 중국인 배들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으로 들어올 때 한국세까지 매기잖아요. 이러면 또 물가가 더 올라갈 여건이 되는 거죠. 배 한 척 큰 거 하나 들어오면 5억씩 대 50만 달러니까 7억 5천씩 대리니까 야 아무리 뭐 컨테이너를 몇백 개를 신고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큰 장벽이거든요.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환율을 그 수출국들이 내린다고 하더라도 더 내릴 룸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1,500원 정도가 가까이 되는 1,470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10%가 만약에 더 오른다고 처음 치면 저번도 말씀드렸지만 1,650원까지 그 빠져야 된다는 이거 달러원 기준으로 볼 때 쉽지가 않죠. 25% 이번에 때려 맞았으니까 25%면 얼마입니까 지금 1,800원 넘게 환율이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제대로 우리는 그 기업들이 관세를 때려 맞게 될 거고 또 상품 가격 올려가지고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에게도 전가를 할 거예요. 근데 그만큼 경쟁력은 떨어지겠죠. 보편가세 때리는 애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EU가 지금 20% 맞았거든요. 20%. 그럼 유럽에 있는 뭐 자동차 메이커들에 비해서도 현대기아차가 한 5% 정도의 가격적인 그런 불이익이 있겠죠.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이런 것들은 좀 크죠. 차값 5%라는 게 작진 않으니까 5천만 원 되면 5%라고 하면은 250만 원 정도의 가격차가 생기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이제 우리 단톡방에도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근데 아까 제가 그 좀 자료를 좀 정리하다 보니까 그 레리 서머스 예전 그 재무부 장관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관세 효과는 오일 쇼크에 맞먹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저도 그 얘기도 참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관세는 다이렉트하게 물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관세를 누군가는 내야 되는 거니까 이게 한쪽에서만 다 낼 수는 없는 거고 수출업자가 다 낼 수도 없는 거고 왜냐하면 역마진을 내면서까지 수출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럼 결국에는 소비자한테도 여러 부분들이 고스란히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소비가 둔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진짜 진짜 경기 침체를 작정하고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제가 저번에 나비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관세가 다이렉트하게 물가 영향을 팍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로 이어질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실업률 같은 데까지 영향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경기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궁극으로는 뭐 상용 동산 같은 데도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당장 이 관세를 때린다고 해서 뭐 4월 9일부터 우리는 맞지만 때린다고 해서 미국의 물가가 바로 오르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산물 같은 경우는 한두 달 정도 버퍼가 있다고 보고 그 공산물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쯤부터 지금 재고가 축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3월 달부터 나온 것들이 특히 하락이 되고 있고 특히 서베이 지표들이 많이 하락이 되고 있는데 그 하드한 지표들도 하락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거 감안하면은 주식시장은 이미 먼저 많이 반영을 했잖아요. 그렇죠? 10%대 이상 하락을 했는데 근데 오늘 이제 4%대 충격을 받는 거 보면은 그걸 반영을 다 한 것 같진 않고 좀 서프라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4%씩 이제 발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아마 더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왜냐면 매크로가 또 빠지게 되면 이걸 보고 또 시장도 반응을 더 하기 때문에 어떤 면을 볼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매크로를 보면서 투자하면 되게 늦다.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말이 되게 멋있는 이야기 같은데 막상 그거대로 따라가게 되면 상당히 변화는 기저에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캐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하워드 막스의 책을 보시면 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인사이트를 얻기가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아무튼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은 총탄이 이제 트럼프한테 날아가고 있는데 비껴가지고 귀에 맞잖아요. 이때 만약에 총을 맞았으면은 지구가 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와 엄청난 핵폭탄을 지금 전 세계에다가 풀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사실 제가 지금 36분 동안 장황하게 그 미국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진짜 걱정이 된 건 우리나라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수출 영향이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수출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GDP가 영향을 받거든요. 왜냐면 내수라는 거는 변화가 없고 오히려 지금 내수라는 거는 점점 하락하고 있잖아요. 뭐 10분기, 뭐 20분기 최장기간 소비 침체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수출이 그나마 잘 돼줘야지 이 GDP 성장을 이제 견인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내수랑 그 수출의 비중이 한 5대 5 정도 되긴 약간 수출이 조금 넘죠. 무역이 조금 높은 편이긴 한데 올해 이 25% 정도의 관세가 이제 지속이 되게 되면 결국 한국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반도체도 그 어느 정도의 그 관세를 맞게 될 것 같고 지금 삼성전자가 이익률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관세까지 맞게 되면은 한 10%대는 예상하거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익이 거의 이제 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야 재작년에가 적자 한 번 있었잖아요. 2023년도인가? 그러면 2025년도도 회계연도로 볼 때는 적자 가능성 좀 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와 이거 현대차는 정말 답이 없네 진짜. 하이닉스는 그래도 좀 버티긴 하겠죠. 왜냐면 그 이익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근데 전방위적으로 볼 때 코스피 상장 기업들은 채산성이 그 마진율이 상당히 떨어지게 될 거고 적자 기업들이 대부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퀵시향으로 인사를 드렸고요. 또 추가적으로 그 내용들이 나오면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